안녕하세요. 지한지한쌤이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국가의 성립과 발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국사 기준으로 하상주부터 전국, 진한 다시 써줄까? 하상주부터 춘추 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그 시기에 이 시기에 일본이랑 한국 그리고 몽골 뭐 이런 유목민족들의 이야기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아니 뭐 그냥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로는 요 둘에서밖에 안 나와요. 진나라 아니면 한나라야.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해주면 되고 요 앞에는 그냥 한번 중요 포인트만 학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도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은 알아둡시다. 그리고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랑 다른 점. 동아시아사는 이 같은 시기의 국가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국이 상나라할 때 한국은 어땠는지, 중국이 진나라할 때 한국이나 일본은 어땠는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그렇게 짰어. 보이죠? 중국은 이렇고 고조선은 이때 이렇다. 여기도 보면 춘추시대 때 중국은 이렇고 그때 한국은 어떻고 그때 일본은 어떻다. 이렇게 짰으니까 이렇게 또 학습을 해주셔야 돼. 알겠죠? 그런 포인트까지 신경 써주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상주부터 시작할게요. 하나라는 기원전 2000년경에 황허왕 중류에서 있었던 왕조인데 사실 이 왕조의 실체는 아직 모릅니다. 인내 없네만 하는 거야. 이 기록상 문헌상으로만 남아있고 어떤 유적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시험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은 상나라예요. 상나라는 이제 황허강 중류에서 발견되었는데 상나라 수도가 은이야. 은. 여기서 은허 유적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상나라 수도에 관련된 유적들이 발견된 거야. 그걸 은허 유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도 은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요 은허 유적이 있었다. 요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연맹국가여서 여러 도시들이 연맹되었던 국가예요. 연맹국가가 뭐냐면 옛날에 왕권이 미약했던 시기에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 그래도 왕은 있는데 왕의 권한은 굉장히 낮고 이 각 연맹, 각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부족하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냥 대한민국을 치면 경기도가 하나의 부족이고 경상도가 또 하나의 부족이에요.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오히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지, 자기 부족을. 그래서 은근 부족의 권한이 더 높고 왕의 권한이 약한 상태를 연맹 국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나라도 연맹 국가의 형태였다. 중요한 특징 갑골문. 갑골이 뭐냐면 보통 동물의 뼈나 거북이 등껍질을 많이 사용해요. 그거를 태워 쩌저적 갈라진대요. 그러면 이 갈라지는 걸 보고 점을 치는 거야. 오늘은 사냥을 나가도 되겠다. 오늘은 옆 동네를 쳐도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그 점친 걸 보고 중요 사건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한 내용을 이제 그 뼈나 거북이 등껍질에 기록을 한대요. 그래서 갑골문이 그렇게 남아 있어. 그 유적으로. 그게 그게 갑골문이다. 그리고 신권 정치. 신권 정치는 왕이랑 제사장이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정치할 때는 왕인데 그 제사, 종교 관련된 제사할 땐 또 내가 제사장을 해요. 내가 1인 2역을 하는 거지.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재정일치 이런 말도 씁니다.
제사와 정치가 하나다. 글씨 봐라. 그죠? 재정일치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상나라는 청동으로 만든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주나라에 멸망합니다. 뭐 이거 상나라 멸망하는 얘기 유명한데 뭐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에 세워집니다. 수립될 당시 수도가 호경이야. 주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봉건제예요. 왕은 수도를 포함한 직할지를 직접 통치해. 그럼 나머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수도 바깥에 나머지 지역은 왕족 혹은 공신, 자기 친척들한테 나눠져요. 그러면 걔들이 그 동네의 제후가 돼. 제후. 왕 밑에 있는 게 제후예요. 그 제후들이 그 자기가 맡은 지역을 통치해. 왕은 거의 간섭 안 해요. 대신에 왕한테 충성만 바치는 거지. 그거를 봉건제라 그래. 그래서 주로 왕족이나 친척이 많기 때문에 그럼 같은 핏줄일 거 아니에요? 같은 왕족이면. 그래서 혈연 관계라고도 표현해. 혈연 관계에 입각한 봉건제. 같은 핏줄한테만 거의 준다. 왕은 제후한테 토지를 주고 제후는 왕한테 충성을 바치고 뭐 군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군대 정도 주고 곡물도 꾸준히 바친다. 이걸 봉건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봉건제는 그래도 내용까지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사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졌어. 뭐 작년에는 군국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봉건제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내용까지 꼭 알아두자. 자, 그리고 주나라 특징 두 번째는 천명사상이에요. 내가 왕인데 나는 하늘의 명을 받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성들 너네는 내 말 잘 들어. 이러기 위해서 생겨난 사상이 천명사상입니다.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통치를 정당하기 위해서 천명사상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덕치주의. 왕은 도덕적 성품으로 나는 인성이 좋아. 약간 이런 훌륭한 인성, 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그걸 덕치주의라고 합니다. 세 개의 특징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뭐 일본은 교과서에서 언급된 바가 없고 한국은 고조선인데 고조선은 2333년에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집니다. 주로 그 랴오닝 그 랴오강 위쪽 그 부근 한 요쪽이 랴오닝 지역이에요. 요 양쪽 요쪽 지역이랑 북쪽 만주에서 일단 고조선이 수립돼요. 한 번 더 북부까지. 특징 중 하나면 이것도 신권 정치입니다. 왕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단군 왕검 하면 왕검이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거고 단군이 종교적 지배자를 뜻하는 말이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얘도 똑같이 신권 정치고 고조선이 수립될 때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수립됐어요.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춘추 전국 시대. 살펴볼게요. 춘추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나 전국 시대를 합친 말이에요. 춘추 시대는 기원전 770년에 수립돼서 403년에 끝이 나고요. 전국 시대는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럼 춘추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주나라가 견융족이라는 그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수도가 아까 호경이었죠? 글씨 봐라.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겨요. 호경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호경 일대 주나라를 서주, 나급 일대 주나라를 동주라고도 합니다. 일단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수도로 옮겼잖아요. 나급으로부터. 그럼 주나라 수도가 나급일 때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야. 아시겠죠? 왜냐면 수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군사력도 많이 소비되고 주나라의 힘이 너무 약해졌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후국들이 힘이 더 이제 왕의 말을 더 안 듣기 시작해. 주왕실이 제후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도 춘추 시대에는 제후들이 주왕실, 주나라를 받든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어. 존중한다라는 겉으로만 존중한다는 표시라도 해요. 대신에 이제 주왕 대신 정치를 주도하는 거지 제후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요 5개 나라예요. 그래서 이 5개 나라를 춘추 5패라고 해. 진제 초 5월. 아시겠죠? 이 5개의 제국들이 정치를 주도한다. 주나라는 뭐 있는데 바지 사장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이 춘추 5패가 주나라를 존중, 왕실로 받들기는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국 시대는 이 또 제국들이 사라지고 생기고 이러는 와중에서 7개의 제국들이 생겨납니다. 전국 칠홍. 그리고 여기 때는 드디어 이제 하극상의 풍조가 망이네. 없어. 이제 약한 나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소수의 강력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정복해. 그냥 싸워서 옆 나라가 만만하면 싸워서 차지하고 이런 시대예요. 게다가 주나라는 존중하지 않아. 이제 주나라는 무시받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7개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가 전국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 여기 진나라도 있고 여기 진나라도 있는데 한자가 다르죠. 진나라가 동아시아사에서 5개인가 나오는데 한자 표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유진남북조까지 하고 제가 진나라 한자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진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예요. 전국시대의 진나라가. 얘네가 7개 나라, 6개 나라 통일하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이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더 자세히 드릴게요. 일단 춘추시대랑 전국시대의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 이걸 보통 구분해서 내진 않아. 그냥 요 지금 배우는 부분은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이다. 통합된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치 군현제. 이때 봉건제가 많이 무너지죠. 봉건제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혈연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한테 물려줬지만 내 아들의 아들한테 또 물려줄 수 있고, 그렇죠? 자, 아니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 내가 있어. 내가 왕이야. 이 제후들한테 또 땅을 나눠줬어. 그럼 이 제후들은 이 둘 다 내 아들이라 칩시다. 근데 자기 아들들한테 또 땅을 나눠줘. 너도 자기 자식들한테 나눠줘. 여러분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뭘까? 남이죠, 남. 이게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그쵸?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이제 남이야. 그러니까 이 혈연관계에 입각한 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 때문에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추 5패든 전국 칠흥이든 주나라를 결국 그렇게 받들지 않게 되는 거지,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봉건제는 끝났다. 새로운 제도를 이 넓은 땅을 관리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데 지방의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거야. 신하를. 얘는 내 말 잘 듣는 신하니까 가면 직접 관리를 잘 하겠지. 그렇다고 이렇게 땅을 직접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네가 관리만 해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보고하고 거기서 나온 세금도 다 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현제를 통해서 지방 관리를 파견하면 왕의 권한이 강력해져요. 이 모든 땅을 왕이 직접 관리하게 되는 거야. 봉건제와 다르게. 아시겠죠? 군현제와 봉건제의 차이 꼭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 제자백과. 이제 각 나라들이 주변 나라를 치려고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를 고민하다가 좀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등용해요. 거기서 제자백과들을 등용합니다. 다양한 사상을 가진 여러 뛰어난 학자분들을 제자백과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등용을 해요. 뭐 유가, 법가, 묵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동아시아사 역사에서는 그렇게 자세히는 안 배우고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백과가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군사적 이것도 부강병의 또 다른 방안으로 이제 군사력도 강화를 해요. 그래서 유목민의 기마술, 말 타는 기마술이나 철제 무기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부터 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농기구에다 철제 농기구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농사할 때 우경이라는 걸 보급해. 우경이 뭐냐면 서로 농사를 짓는 거야.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소가 훨씬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관계시설, 이건 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을 더 효율적으로 돼서 농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개간사업, 못 쓰는 땅을 농사지을 땅으로 다 갈아엎는 거야. 어쨌든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공업이나 상업도 많이 발달하고 금속 화폐도 사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대상인 대도시도 등장했다. 이런 거는 그냥 있었다라고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조선. 이 당시 고조선은 어땠냐? 요 제나라 있죠? 중국 요 춘추 전국시대 중에 제나라랑 교역을 했어요. 이 제나라는 산둥반도 쪽에 있는 나라예요. 전국 칠흥 중에. 또 이 전국 칠흥 중에 연나라라고 있죠. 요 연나라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 연나라는 대립해서 연나라한테 그 서쪽 만주 쪽 그 랴오광 쪽 영토를 뺏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조선 내부적으로 보면 왕위를 세습해요.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를 물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팔주법이에요. 고조선 시대, 죄송합니다. 고조선 시대는 8개 조항을 담긴 법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전해지는 건 3개밖에 없어. 나머지 5개는 알 수가 없고요. 그 3개의 법을 살펴보면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요시했어요.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개인의 생명, 노동력, 사유재산을 중요시했고 계급사회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조선이 팔주법을 제정했다. 오늘 선지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의 형태를 나름 갖춰가는데 관직을 설치해서 이런 관직이 있었다. 상경대부 장군 하면 고조선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일본은 야요이 시대예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인데 우리 야요이 문화 배웠죠. 야요이 시대 때 발달한 게 야요이 문화예요. 그 동탁 그림 기억나시죠? 이때의 특징은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 그래서 청동기, 글씨 뭐야? 철기, 벼농사 기술을 한반도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청동기는 주로 제기나 장신구에 많이 쓰고요. 철기는 생산도구, 농사기구나 무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동기가 그래도 더 비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무기를 많이 만들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한반도, 고조선, 일본 야요이 시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진나라 시기를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진나라 시작하겠습니다. 진나라 한나라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조금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에 이 전국 추릉 중에 하나가 진나라였죠. 이 진나라가 나머지 6개 나라를 제압하고 중국을 통일해.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라고 합니다. 수도는 세냥이에요, 세냥. 장안 옆이에요. 시안 옆에. 그렇게 돼 있고.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강병에 성공했어. 그냥 그 누구보다 강력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요 원인은 법가를 수용했고, 유목민족의 기마 전술을 받아들였고, 공에 따른 관직을 분배해. 열심히 일하겠죠, 신하들이. 그리고 문서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를 했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진나라를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진나라의 특징은 진시황의 업적이랑 똑같아. 뭐만 빼고, 여기 멸망 과정 빼고 다 진시황의 업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진나라의 특징 및 진시황의 업적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9년제 실시해요. 춘추 전국시대에서 했었던 9년제를 본인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권력을 엄청나게 강화해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본인의 권력을 무한정 강화하려 했다 해서 출발하면 다 이해하기가 편해. 본인이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이기도 하니까 그 모든 권한을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거야. 그쵸? 9년제 실시해서 왕의 권한, 황제의 권한을 강화했고, 관료제를 실시하는데 이게 309경의 관료제예요. 이런 관료제도 있었다. 그리고 최초로 황제의 칭호를 활용해. 그래서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 해서 황제라고 사용을 하고, 이 황제가 옛날에 전설 속에 사마오제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거기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본인은 최초의 황제이기 때문에 시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법가사상, 강력한 법에 기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이야. 법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하고, 법 잘 지키면 뭐 적절한 보상하고. 법가사상인데, 상황과 이사라는 법가사상을 가진 관료들을 중용해요. 대신 이사는 우리 진나라가 전국시대부터 있었잖아. 그때 인물이야. 그러니까 진시황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진시황보다 앞선 사람이다.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시황 업적으로 이사 골랐다가 다 틀렸어. 이사는 전국시대 인물인 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를 오히려 탄압하지. 왜 육아를 탄압했냐면, 자기는 법가를 활용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유학자들은 계속 유교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덕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진시황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유교책 다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 땅에 묻고 그럽니다. 그게 분서갱유예요.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묻는 거야. 그게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마전술도 습득하고, 건축, 만리장성을 건축해요. 이게 흉노를 견제하기 위함이야.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아방궁도 건축합니다. 본인 궁궐이에요. 그리고 사회통합, 도량형, 문자, 화폐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나라를 하나로 합했잖아. 본인 포함해서. 그러니까 문자나 화폐나 도량형이 뭐냐면 단위예요. 다 센티미터, 뭐 미터, 이런 킬로그램, 이런 단위인데, 이런 게 다 다르니까 통치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이쪽 지역이랑 이쪽 지역이랑 말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돈 단위도 다르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걸 하나로 딱 통일해서 국가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한 거죠. 그리고 도로망도 정비를 합니다. 자, 대외 관계 볼게요. 진나라는 흉노랑 되게 대립을 많이 했어. 흉노는 유목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제 티격태격한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몽염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흉노를 오르도스 지방에서 몰아내. 오르도스 지방이 이 만리장성 잠깐 이렇게 있으면 요 황후 요쪽 부분을 오르도스라고 해요. 흉노를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방까지 차지한 거야.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안 넘어가. 네, 오르도스 지방까지 차지하고 그 북쪽에 만리장성을 건축해. 흉노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흉노와의 관계는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를 차지해요. 영토를 넓힌 거지. 이것도 진시황 업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진시황은 영생을 꿈꿨어요. 뭐 황제가 되면 영생하고 싶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불로초를 찾아다녔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근데 진나라는 어쨌든 법가를 기반으로 한 국가잖아. 법이 너무 가혹해. 막 조금만 어겨도 너무 처벌이 과해요. 게다가 토목공사도 너무 많이 만리장성, 아방궁 이런 거 너무 많이 지으니까 백성들이 힘들어. 그래서 진시황 사후에 진승과 오광이라는 인물이 일으킨 난 사람 이름이에요. 둘 다 뭐 그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둘이 저 토목공사를 하려고 언제까지 어디로 가야 됐어. 근데 비가 와서 조금 늦었네. 또 늦으면 또 엄청 혼나고 막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죽을 바에야 그냥 반란 일으켜볼까 해서 일으킨 난이 진승오광의 난입니다. 진승오광의 난을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기원전 206년에 진나라는 멸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진나라예요. 진승오광의 난은 진시황 사후 죽고 난 이후에 일으니까 그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시황 마무리하고요. 흉노 알아보겠습니다. 흉노는 유목민족 국가예요. 유목민족 혹시 뭔지 들어보셨나요? 유목민족은 그러니까 동아시아에는 유목민족이랑 농경민족이 있어. 뭐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한족은 보통 농경민족이에요. 농사 짓고 사는 애들이지. 그럼 한 곳에 진득하게 살아야 돼요. 그 농사 짓는 땅에서 평생 거기서 농사만 짓고 사는 거야. 근데 유목민족 애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땅 자체가. 그래서 그냥 말한테 잔디가 있으면 말한테 잔디 먹이고 그 잔디 없어지면 또 옆에 가서 옆에 잔디 찾아서 떠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을 유목민족이라 그래. 잔디 찾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 걔네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식량이 부족해요. 뭐 말한테 잔디 먹이고 양이랑 말한테 잔디 먹이고 겨우 그 양 이렇게 이제 고기를 큰 양을 도축해서 고기를 해먹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솔직히 뭐 양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두 마리 있는 거 겨우 먹고 없으면 이제 뭐 먹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곡식도 없으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저기 농사 팡팡 짓는 애들이 보이는 거야. 막 쟤네들은 막 쌀이 넘쳐나. 그래서 이제 걔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말 타면서 싸움을 좀 잘해. 그러니까 가서 농경민족 애들 한 대 때려주고 식량 얻어오는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관계예요. 그래서 흉노가 진나라를 쳐들어오는 이유도 식량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큽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중국 북쪽에서 흉노라는 유목민족 국가가 세워져요. 그래서 유목민족은 아니야, 그냥 흉노는 연맹체 국가예요. 역시 여러 부족이 연합된 국가예요. 그래서 유목민족은 부족 생활을 많이 해. 이렇게 하나에 모여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그 게르라는 천막 알죠? 그 일회용 천막 그거 세워서 자기들끼리 살고 또 접고 딴 데 가서 자기들끼리 또 살고 부족이 연합돼. 그래도 흉노는 여러 부족을 연합하는 국가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고 지배자 이름이 선우예요. 왕의 이름이 선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행정 조직이 군사 조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 조직은 이렇게 이 부족이 1부족, 2부족, 3부족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부족별로 살고 있어. 근데 싸울 때도 그냥 얘네가 1분대, 2분대, 3분대, 분대란 말 안 하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학생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싸울 때도 이 단위별로 싸운다는 얘기야. 사는 곳 단위별로. 이게 행정 조직과 군사 조직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분할 통치라고 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통치하는데, 선우가 중앙을 통치하고 자연왕이 동쪽의 자방,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동쪽이 자방이고 우현왕이 서쪽의 우방을 통치해.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선우 밑에 좌현왕, 우현왕 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거 그래도 알아둡시다. 요즘 평가원이 갈수록 선지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좌현왕이 동쪽의 좌방을 통치했다. 물론 이거 이렇게 수능에선 이렇게 바꾸진 않아. 수능에서 바꾸진 않는데 혹시나 내신에선 바꿀 수 있어요. 내신은 워낙 이런 세세한 거에서 시험을 가르기 때문에 내신에는 바꿀 수 있지만, 혹시 이 표현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알아만 둡시다. 아시겠죠? 자, 경제, 약탈 경제 얘기했죠? 농경민 약탈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무역을 해요. 어디랑 무역을 하냐면 서역과 한나라. 진나라 멸망하고 한나라 사이, 한나라가 들어서죠. 그래서 이렇게 흉노가 있고 여기 밑에 한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서역이야. 서역은 서쪽에 사는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뭐 대월지 뭐 이런 여러 나라 있어요. 여기서 이 비단길을 장악해서 중개무역으로 먹고 삽니다. 중개무역을 어떻게 먹고 사냐면, 얘들이 여기 이렇게 오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수료를 얻어 타는 거야. 아시겠죠? 이 유통과정 이해가죠? 중간 수수료 떼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도 물건을 편의점에 팔려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오뚜기 3분, 죄송합니다. 이런 그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3분 카레를 팔고 싶어, 편의점에. 그러면 편의점에 일정 금액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 파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 얹은 금액을, 이 원가에 수수료 얹은 금액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지, 소비자가. 여기도 그렇듯 원가에 이렇게 수수료를 얹죠. 이해가요? 그럼 흉노는 여기다 이렇게 원가로 팔잖아. 그럼 흉노는 여기다 수수료 얹어서 서역에 팔고, 여기서 이렇게 원가로 팔면 여기다 수수료 얹어서 팔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중개의 무역의 형태입니다. 이게 꽤 수수료 끼워서 파는 건 전통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단길, 그러니까 서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쪽과 서역과 동쪽의 한나라를 흉노가 가는 길을 비단길, 동서교역로라고 하는데, 이걸 흉노가 장악해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마술, 흉노는 이 스키타이도 기마족이에요. 저기 중앙아시아에 어디에 있는 유목민족이거든요. 거기에 기마술을 얘네도 배워왔대요. 뭐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진나라와의 관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진나라한테 져서 흉노가 오르도스 치마에서 쫓겨납니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한반도는 고조선이고 일본은 계속 야요이 시대예요. 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진나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한나라로 갑니다. 자, 한나라는 전한, 신후한으로 쪼갤 수 있어. 한나라가 기원전 202년에 수립이 돼요. 근데 기원은 8년에 망했다가 신나라라는 나라가 15년인가 잠깐 들어서, 근데 이거 금방 망해. 그리고 다시 후한이 들어서서 이 전체를 보통 한이라고 합니다. 전한의 수도는 장안, 그리고 후한의 수도는 러양이에요. 이거 수도 알아야 됩니다. 이 수도만 가지고도 문제돼요. 그러니까 후한 수도가 러양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요 후한 수도 러양인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나라는 누가 건국하냐면 한 고조라는 사람이 건국해요. 유방이라는 인물인데, 유방이
항우랑 싸워서 이기고 한나라를 세우죠. 이 둘이 싸운 얘기가 초한지야. 혹시 많이 들어봤죠? 뭐 그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여기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유방이 항우 때려잡고 자기가 한나라를 건국해. 그리고 중국을 통일해요. 그리고 시행한 게 군국제야. 군국제가 뭐냐면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예요. 왜 이렇게 군현제나 봉건제를 짬뽕한 제도지? 한 고조가 왜 군국제를 활용했냐? 진나라는 군현제로 멸망하고 주나라는 봉건제로 멸망했죠. 두 제도의 약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게다가 자기가 건국자인데 건국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땅을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지방은 군현제, 지방에는 자기 관리들 파견해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지방은 좀 수도에서 먼 곳은 공신들이나 자기 친척한테 땅을 나눠줘서 봉건제로 통치합니다. 자, 한고조 업적으로 군국제 제도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합친 제도다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고조 때 대외관계, 평성의 치욕이라고 하거든요. 평성이 지역 이름인데 한고조가 또 흉노랑, 한고조는 처음이지. 근데 흉노가 계속 중국을 침범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고조는 어쨌든 흉노를 또 몰아내려고 가요. 근데 한고조가 흉노한테 포위당했어. 평성이라는 곳에서. 결국 한고조가 거기 상복하고 흉노의 곡물과 공주를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들을 진짜 바쳐요. 그래서 치욕스럽다 해서 평성이 치욕이라고 합니다. 자, 한고조 다음이 한무제예요. 한무제가 한나라 때 전성기야. 그래서 한무제 업적이 자주 나오겠죠. 한무제 인물만으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무제 업적은 꼼꼼하게 확인해 봅시다. 정치. 자, 다시 9년제로 갑니다. 한무제는 생각했을 때 그냥 왕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 다 없애버리고 전국 9년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그리고 염철 전매제를 실시해요. 이게 뭐냐면 염은 소금이고 철은 철이야. 그러니까 소금과 철은 국가가 파는 거야. 국가만이 팔 수 있어. 근데 이게 염과 철은, 소금과 철은 생필품이잖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사야 되는데 국가한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국가는 이걸 팔면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랬냐? 전쟁을 하려는데 전쟁할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교를 국교화합니다. 이건 유교 단원에 가서 다시 할 건데, 유교를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요. 법가가 아니라. 한무제는 유교로 했고, 이때 유교를 국교화하자고 건의한 인물이 동중서예요. 동중서 이름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이제 한무제 대외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그럼 한무제 대외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으로는 흉노랑 많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위청이나 곽거병이라는 둘 다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내서 흉노를 몰아냅니다. 어디로 몰아내냐면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아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멸망시켜요. 여기에 한사고는 설치합니다. 한사고는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 같은 거예요. 고조선을 관리하기 위해, 고조선의 한반도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서쪽으로는 장건을 파견해요. 흉노 칠 때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합니다. 장건이 붙잡혀서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해요. 흉노한테 붙잡혀서. 어쨌든 서쪽으로는 그런 관계를 맺었고, 남쪽으로는 남비엣, 베트남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9개의 군을 설치해요. 이게 한 구군입니다. 자,
근데 이 한나라가 이러다가 외척, 그 외가 쪽 친척을 외척이라고 하거든요. 정근대사에서는 외척으로 멸망하는 나라들이 많아. 왜 그럴까? 왜 외척들이 그렇게 막 난리치는 걸 막지를 못할까요? 나는 근데 아직 내가 좀 배움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환관이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 넷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왕의 측근인 경우가 많아. 황제의 측근. 하여튼 지들끼리 이렇게 하기사 왕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왕의 능력이 부족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막 왕 주물럭 서로 하려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에는 나라 기강이 흔들리는 거죠. 결국 왕망한테 멸망합니다. 이제 왕망이라는 인물이 신나라를 건국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해. 특히 뭐 토지 구교화. 그리고 여긴 안 나오는데 세계사 가면 노예 매매 금지 뭐 이런 거 해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정책이죠.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 나오면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를 앞서간 인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왕망 얼마 못 가 멸망합니다. 신나라. 그리고 이 광무제, 후왕 광무제가 다시 한나라를 건국해요. 그때 호족이 지지를 받아. 호족이 뭐냐면, 호족은 동아시아사나 한국사 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지방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죠. 경기도가 한 지방이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서 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제후랑 비슷해요. 거기서 세금도 걷고 거기 통치하고 다 해. 그래서 지방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는데, 이 호족들이 광무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후한을 건국해요. 광무제 업적으로는 특히 왜 일본 노궁한테 금인 황금 도장을 이게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 입장에서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도장에 한위노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나라가 노궁한테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선지로 많이 나와요. 후왕 광무제가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나는 얘기했듯이 요 호족의 반발, 지방 호족의 반발. 지방 호족들이 땅을 갖고 있으니까 이 토지를 나라 걸로 만들다고 하면 안 되게 싫겠죠, 호족 입장에서는. 그래서 호족이 광무제랑 짝짝꿍해서 신나라 멸망시키고, 후한은 결국 이제 가도 역시 외척과 환관이 결국에 나라가 흘러가면 권력을 차지하나 봐요. 그래서 또 얘네들끼리 싸우다가 황건적, 이 노란 두건을 싸맨 무리들을 황건적이라고 합니다. 주로 농민들이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황건적이 난으로 멸망했다.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나라 시기의 흉노를 살펴볼 겁니다. 이전에 배웠던 흉노는 진나라 시기 때 흉노고, 같은 흉노인데 진나라랑 연결된 시기의 흉노를 본 거고, 지금은 한나라랑 같은 시기의 흉노예요. 그러니까 이어져 온 건데 이게 반을 뚝 잘라서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선우 중에 묵툭 선우가 즉위를 해. 기원전 209년에. 좀 한무제처럼 선우인데 이름은 묵툭이에요. 좀 잘 나가는 흉노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우입니다. 묵툭은 일단은 월지란 나라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냅니다. 이게 흉노 서쪽에 있었는데 얘를 저 중앙아시아까지 몰아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동쪽으로는 동호라는 나라를 흉노에 복속해요. 흉노가 월지나 동호를 복속했다. 아니면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남쪽으로는 아까 그 오르도스 지방 있죠? 다시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바이카로의 여러 세력을 정복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복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승의 치욕에서 한 고조 상대로 승리하죠. 흉노가 이깁니다. 다만
이제 흉노가 어떻게 세태하냐면, 여러분 미안해요. 여기까지가 묵툭의 업적이야. 세태한 거는 묵툭선우 사후의 일이에요. 내가 이거 표시를 못했어요. 미안. 세태. 한 무제에게 밀려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비 사막 이북으로 밀려났다고 했죠. 이후 흉노 세력도 약화되고 선우 자리 계속 문제로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자기들끼리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흉노는 한나라 들어가고 북흉노는 중앙아시아 너머로 저 멀리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 때 한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만조선. 위만이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말이 많죠. 어쨌든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와서 위만 조선을 수립해. 그리고 주변 여러 소국들 정복하고 철기 문화를 본격 수용해요. 그리고 중기 무역을 해. 중국의 한나라와 방금 배운 한나라랑 한반도 남부에 진이란 나라가 있었대. 그때 그 사이에서 중기 무역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수수료 떼먹는 거. 근데 이 한나라 입장에서는 고조선이 자꾸 수수료 떼먹으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한나라가 고조선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무지한테 멸망하고 한반도에는 한사군이 설치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된 이후에는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데 아직까지 요거는 동아시아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한국사 때 여러분 배워봤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만 볼게요. 부여는 연맹체 국가야. 사출도에서 4부족 연맹체 국가예요. 4개 부족이 연맹된 국가고 농경이나 목축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부여는 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말도 잘 탑니다. 한나라와 사이가 좋았고 여러 북방 민족과도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고조선은 초기엔 연맹체 국가로 시작해요. 근데 이후에 가면 중앙집권 체제로 바뀌죠. 그리고 옥조 동해는 저기 한반도 중북부 특히 동쪽에 많이 있어 얘네가. 그렇고 사마는 특출나게 재정 분리예요.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죠? 그래서 소도라는 지역도 제사장을 관리하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 철도 수출을 많이 했다. 여기가 철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왜 노후광이 후원 강무지한테 금인 하사 받은 거? 한위 노후광. 거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나라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국가의 성립과 발전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세로로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하상주 시대 때 한반도랑 일본은 어땠는지, 춘추홍 시대 때 한반도랑 일본은 어땠는지, 진나라 때 흉노라 고조선은 어땠는지, 한나라 때 흉노 한반도 일본은 어땠는지 여기까지 세트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진나라 한나라 특징도 확실하게 잡아 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